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다양한 무기 소식 알려드리는 K&D 국방 뉴스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3년 넘게 목을 빼고 기다리던 F-16 전투기가 마침내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전원 훈련을 받아왔고 드디어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 출격한 것입니다. 네덜란드로부터 6대를 인수한 F-16은 이번 주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실전에 동원되었고 순항미사일 격추 임무에 나서며 우크라이나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서방 세계는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가 제공권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고 평가하며 푸틴에게도 강력한 압박이 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첫 임무에 투입된 F-16이 추락했고 베테랑 조종사 올렉시 메스 중령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크라이나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조종사 한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며 우크라이나 공군도 공식 성명을 통해 올렉시 메스 중령의 장례가 거행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WSJ는 조종사의 실수 가능성을 제기한 반면 CNN은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을 인용해 절대 조종사 과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직후 미국 정부 관계자 역시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한 격추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사한 올렉시 메스 중령은 단순한 조종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공군에서 미그-29를 오랫동안 몰아온 베테랑이자 서방의 F-16 지원을 호소하는 캠페인의 상징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지난해 F-16 지원이 확정되자 덴마크로 건너가 전원 훈련을 받았고 지난 8월 초 우크라이나에 처음 도착한 기체와 함께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비극적 사고 직전에도 그는 순항미사일 3기와 공격 드론 1기를 요격하며 민간인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락으로 우크라이나는 단 13명뿐인 F-16 조종사 중 1명을 잃게 되었고 가형 기체도 6대에서 5대로 줄어드는 뼈아픈 손실을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예견된 비극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소련제 미그-29와 미국제 F-16은 조종 체계부터 비행 제어 방식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미그-29는 전통적인 중앙 스틱과 기계식 유압 제어 방식을 사용하지만 F-16은 사이드 스틱과 디지털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을 채택한 대표적 4세대 전투기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훈련 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종사들이 새로운 전투기를 완벽히 다루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결국 실전에서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이미 FA-50을 도입하며 한국산 전투기가 나토 체계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F-16 사고로 서방제 전투기 운용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폴란드가 과거 언급했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산 FA-50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미 폴란드는 FA-50을 통해 전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은 한국산 전투기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시켰습니다. F-16 전투기는 고도로 통합된 항공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다기능 디스플레이와 첨단 레이더를 통해 조종사에게 방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종석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있어 파일럿이 시야를 벗어나지 않고도 전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기존 주력기였던 미그-29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아날로그 계기판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에 익숙해진 기체와 공통점이 10%도 되지 않는 완전히 다른 플랫폼을 단기간 훈련만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군도 과거 F-16으로 기종 전환을 진행할 때 무려 28주에 달하는 교육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결국 동구권 전투기였던 미그-29를 운용하던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미국제 F-16으로 옮겨가는데 1년 남짓한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올렉시 메스 중령이 러시아의 공습을 막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기종 차이에 따른 숙련도의 한계가 비극을 불렀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테랑 파일럿이 기체 전환 과정에서 초보자보다도 더 큰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날로그 계기를 장착한 BAC-111 여객기를 5,000시간 이상 비행했던 경험 많은 조종사가 디지털화된 보잉 777 전환 교육에서 기본적인 세팅조차 버거워했던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파일럿들은 단순히 조종 체계만이 아니라 언어 장벽까지 극복해야 했습니다. 항공기의 시스템 언어와 통신 교범이 모두 영어 기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군사관학교 초년생처럼 기초 항공 용어부터 다시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서방 군사 전문가들 역시 F-16 지원 결정이 내려졌을 때부터 기체가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력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측해왔습니다. 실제로 이번 추락 사건 이후 F-16의 출격이 전면 중단된 것도 그 우려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지금은 훈련을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제공권 장악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F-16을 투입해야 하지만 무리한 운용은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바로 인접국 폴란드에 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도입한 FA-50이야말로
F-16 조종사 양성을 위한 최적의 훈련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FA-50 도입 당시 폴란드 공군의 노박 준장은 이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불리며 F-35 훈련까지 경험한 소수의 파일럿 중 한 명이었고, 그가 FA-50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FA-50이 F-16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전투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폴란드 역시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미그-29에서 F-16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었고, 조종사 전환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이탈리아제 M346 고등운영기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소련제 항공기 기반으로 개발된 이 기종은 미국제 전투기 운용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시 국방장관 마리우스 부아슈차크는 M346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시행착오 끝에 폴란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해답이 바로 FA-50이었습니다. FA-50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급부리가 되는 T-50 고등운영기 자체가 애초부터 F-16과 F-15 등 미국제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목적으로 개발된 기종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T-50은 현재 운용 중인 고등운영기 가운데 F-16 계열 전투기와 가장 높은 호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조종사들에게 미국산 기체 운용 감각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해주는 최적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 공군 역시 T-50과 FA-50을 적극 활용해 기종 전환 훈련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이 성과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F-16 지원이 확정되었을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는 폴란드로 보내 훈련을 맡기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FA-50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었고, 이는 살상무기 수출과는 무관한 훈련 협력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무기 수출 계약과 군사 협력을 둘러싼 이해관계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협력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FA-50을 활용한 전환 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지금쯤 더 많은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F-16을 완벽히 운용하며 러시아를 압박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추락 사건은 세계 각국에 다시 한번 훈련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제대로 된 고등운영기를 보유하지 못했기에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게 복좌형 F-16으로 훈련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종사 양성에 많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과거에도 노후 훈련기 문제로 귀중한 인재를 잃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 서부 상공에서 L-39 훈련기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조종사 3명이 순직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F-16 지원을 호소했던 조종사였으며, 영어 실력까지 겸비해 전환훈련 대상자로 예정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960년대에 개발된 낡은 훈련기를 몰다 허무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첨단 전투기를 보유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뛰어난 조종사 양성입니다. 특히 전투기 파일럿은 공군 인력 중에서도 최정예 중에 최정예로 꼽히며, 한 명을 양성하는 데 5에서 6년이라는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국의 경우 파일럿 한 명을 4년차까지 키우는데 약 10억 원이 투입되며, 미국은 기종에 따라 15억에서 많게는 12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최신의 전투기 자체보다도 파일럿이 더 귀한 자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미국이 최근 수십조 원 규모의 신규 고등운영기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성능 훈련기를 통해 조종사 양성 기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고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FA-50은 단순한 경공격기를 넘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조종사 양성 솔루션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반세기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활약 중인 F-16 전투기의 가장 최적화된 훈련기는 FA-50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F-16을 도입한 국가들은 하나같이 T-50 계열 항공기를 주목하고 있으며, 실전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부에서도 차세대 훈련기 사업에서 자국 개발기인 T-7A 대신 FA-50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만들어낸 훈련기가 단순한 국산 무기를 넘어 글로벌 항공훈련 패러다임을 바꾸는 차세대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 미국 CNN은 대한민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선보이며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의 엘리트 그룹에 당당히 합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특히 한국산 전투기의 놀라운 가동률과 가격 경쟁력이 미국산 F-35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국산화율이었는데, KF-21은 약 70%가량의 부품이 국내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항공기 생산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이 불과 수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해낸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되며, CNN은 한국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6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동력과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된다고 전망하며 한국의 군사력이 급속히 향상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은 평가 속에서
현지 시간 지난 13일 미국 뉴스위크는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의 F-35 도입을 포기한 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UAE 국방부 차관은 최근 한국 사천 공군기지를 방문해 KF-21 시제기에 직접 탑승해 성능을 점검했으며 양국은 지난 4월 KF-21 프로그램에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의향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KF-21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로키드 마틴 등 해외 파트너와 함께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로 총 8조 1,000억 원을 투입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후화된 F4 팬텀과 F5 타이거 전투기를 대체할 차세대 주력기로 자리 잡을 계획입니다. 방위산업 전문지 내셔널 시큐리티 저널은 KF-21이 최대 1000km의 전투 범위를 갖추고 있으며 공대공, 공대지, 대한 미사일과 유도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반스텔스 특성을 갖춘 점을 지적하며 이는 기존 4세대 전투기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장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UAE는 2020년 아브라함 협정 이후 미국산 F-35 50대 구매 계획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까다로운 보안 조건과 중국과의 관계를 이유로 지난해 거래를 공식 취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UAE 정치학자인 압둘칼렉 압둘라는 인터뷰에서 미국은 정치적 문제가 지나치게 많고 조건이 까다롭다며 이제 UAE는 프랑스뿐 아니라 동쪽에 한국이라는 강력한 파트너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 전문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은 KF-21이 F-35보다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킹 기능은 부족하지만 절반 수준의 도입 가격과 저렴한 유지 운영 비용 그리고 적은 수출 제한이 매력적이라며 독립적인 전력 운용을 원하는 국가들의 강한 경쟁력을 가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KF-21의 예상 대당 가격은 약 8천만 달러로 F-35의 절반에 불과하며 시간당 유지비 역시 14,000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군 관계자들 역시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전투기에 외국 고위급 인사가 직접 탑승해 성능을 확인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KF-21 시험 비행 이후 전력과 기동성, 항공전자 및 무장 능력에서 세계적 수준의 전투기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은 내부 무기창과 향상된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KF-21EX 업그레이드 계획을 추진 중이며 UAE가 도입을 결정할 경우 한국 방산업계 중동 진출에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첨단 다목적 전투기 KF-21은 초창기 국내 반대 여론을 뚫고 본궤도에 오른 사업입니다. 그 출발선에 인도네시아의 공동 참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당초 인도네시아가 총 개발비의 20% 약 1.6에서 1.7조 원을 분담하기로 했던 구조는 장기 미납으로 흔들렸고 2025년 6월 양국이 분담금을 6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재합의를 체결하면서 기술 이전 범위도 그에 비례해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세부 지급 일정과 절차는 후속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한국 측은 납부 이행에 맞춰 협력을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뢰를 깎아내린 다른 변수도 분명합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한국과 추가 세척 잠수함 사업을 추진했지만 계약 효력 정지와 지연이 이어졌고 한국 조선업체가 선발주한 핵심 부품 비용을 떠안는 손실 위험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2024년 3월에는 프랑스 나발그룹과 스콜펜급 두 척 현지 건조 계약을 공식 체결했고 2025년 7월부로 계약 발효가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상 한국과의 후속 잠수함 협력은 멈췄고 프랑스 노선으로 선회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완전 결별이 능사는 아니라는 현실론도 존재합니다. 항공 분야에서 첫 수출 실적은 이후 시장 확장의 지렛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합의에는 인도네시아 측의 공동 생산 참여를 유지하고 48대 배치 계획을 재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한국은 협력의 틀은 열어두되 기술 이전과 혜택은 분담 이행 수준에 맞춰 조정하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48대 규모와 이행 세부 조건은 실제 지급과 절차 이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향후 공식 확정분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방사청은 결단을 내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새롭게 약속한 6천억 원 중에서도 여전히 2천억 원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석 청장은 상대방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도 기술 이전 혹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대응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배신당한 일들을 떠올린다면 이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한국의 배신적 행위라는 보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한국에 대해 갑자기 많은 기사를 쏟아내는 것은 KF-21 전투기가 최근 유럽의 관심을 받으면서였습니다. 최근 다양한 에어쇼에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FA-50 및 수리온, 소형 다기능 비행체 모듈, 인공지능 파일럿을 연계한 최신 가상 공간 시뮬레이터를 전시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폴란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기존 수출국 정부와 군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추가 수주 협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사우디, 베트남 등 신규 시장 정부 관계자와 항공우주 관련 주요 업체 경영진에게도 한국산 전투기를 소개하고 미래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왔습니다.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도하는 KF-21 보람에는 초도 양산체계 진입과 함께 추가 물량 계약이 이어지며 수출 시장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 한화는 F414 엔진 40기 이상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에는 엔진과 예비부품 후속 계약을 따내며 전력화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사천 최종 조립 라인에서는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자장비와 엔진 장착 단계를 거치는 양산기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는 한국형 전투기의 납기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협상에서 기술과 일정 두축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한국의 연결고리가 최근 몇 년 사이 다층적으로 강화된 점이 주목됩니다. 2023년 11월 영국 총리실에서 발표된 글로벌 전략 동반자 협정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고 이후 국방 양해각서 체결 추진과 자유무역 협정 업그레이드 협상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양국 외교 당국이 FTA 개정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외교 통상 프레임 위에서 실제 산업 협력이 빠르게 늘어났는데 영국은 해군용 가스터빈 MT-30을 한국 차세대 호위함에 공급하며 엔진 분야에서 신뢰를 축적했고 더 나아가 영국 정부와 업계는 KF-21의 차세대 엔진 파트너로 롤스로이스 참여를 공개적으로 제안하며 기술 이전과 공동개발 옵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전투기 엔진 자립 로드맵을 존중하면서도 영국이 엔진 분야에서 한국과의 결속을 확대하려는 뚜렷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영국의 이런 접근은 예산과 우선순위 재편 속에서도 한국과의 방산 연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려는 흐름과 맞닿아있습니다. 2024년 총선 이후 영국 신정부는 대규모 방위 재검토를 예고하며 차세대 전투기 GCAP의 장기 재원 약속을 즉시 확정하지 않았고 국방 싱크탱크들 역시 재검토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년 6월 공개된 전략 국방 검토는 대러 억제, 핵전력, AUKUS, 드론과 자율체계 등 여러 우선 과제를 병렬로 제시해 재원 배분의 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영국이 리스크 분산과 산업 활력 유지를 위해 이미 성과와 생산 역량을 입증한 한국과의 현실적 협력, 특히 엔진 분야 협력을 전면에 세우는 행보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가 추진하는 GCAP는 일정, 예산, 공급망 등 복합 과제를 안고 출발했고 2025년 중반 기준으로 신규 파트너 유입 가능성은 낮다는 업계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내세웠지만 자국 항공우주 산업의 최근 이력에서는 미쓰비시 스페이스제트 중단 사례처럼 대형 항공 프로그램 운영에 난점이 노출된 바 있습니다. 민수와 군수는 다르지만 인증과 시제, 공급망 관리 역량의 축적 정도가 초장기 전투기 개발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산업적 맥락은 일본이 공동개발로 리스크를 분산하더라도 파트너 국가들의 예산 재조정과 우선순위 변화에 민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은 제도적 파트너십과 실제 엔진 및 부품 협력이라는 두 축을 통해 한국과의 방산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롤스로이스의 KF-21 엔진 협력 추진, 한국 해군 함정용 MT-30 채택, 양국의 FTA 업그레이드 협상 가속 등 구체적 조치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GCAP 협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영국이 동아시아에서 실물 협력의 폭과 속도를 당장 확대할 수 있는 상대로 한국을 중점 접촉하고 있다는 점은 최근 행보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다양한 국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Hard in the motherfucking paint, nigga.